매해 이제 몇 번을 봤다 이게 우리 사이에서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이게 근데 너무 심하게 지금 오늘 아침부터 눈 떠서부터 지금 5분 전까지 토토로만 봤거든요. 계속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게 어떻게 생각이 줄거리가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임계점을 치니까 이게 서사를 구성을 못하는 데까지를 가는 희한한 점이 있고 토토로 자체가 줄거리가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고 이제 이 우리가 첫 번째 나우시카 맞나요? 나우시카 두 번째 라퓨타에 이어서 이 세계관이 확실히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아포칼립스죠. 이게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묵시록 다 죽어버려 이런 세계관이라는 게 앞부분에 이제 되게 크게 가져가고 지난주 마지막에 우시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이 이제 죽는다, 멸망한다는 모티프를 되게 크게 가지고 왔는데 토토로는 그런 미래나 종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없지 않습니까? 하늘이 지금 되게 낮게.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쓴 바이블이죠. 우리의 바이블. 출발점과 그 반환점이라는 책,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고, 그 일본어로도 그게 바이블인가 봐요. 인터뷰집이고 아마 뭐 책이 더 좋은 책이 많을 텐데, 연구서들이. 거기에 이제 미야자키가 쓰신 말 중에 높게 생각하고 낮게 그린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고공행진하던 그 문제가 지상으로 딱 내려왔는데 거기 펼쳐진 세계가 작은 것들의 세계잖아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 이제 여러분 그림으로도 많이 생각이 좀 달라지시죠? 이 어마무시한 잡초들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야자키가 정말 그리기 어렵다고 잡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은 미야자키 자신은 애니메이터이기 때문에 선화죠, 선화. 선화를 이렇게 그리고 물론 이렇게 중간에 색칠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요 색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하고 싶은데 포뇨가 파스텔이 들어간 거예요. 파스텔이 그 전까지는 다 수채가 주로 가는 건데 약간 조금 다른 질감을 원해서 포뇨에 이제 파스텔을 쓰시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근데 토토로를 만들 때 거의 이 색화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에 그 작은 여성분이 늘 같이 다니시면서 이 시사회 가시고 하시던데 그분이신데요. 평생의 전우죠, 전우. 색칠을 완성하니까. 이 토토로를 그 준비하면서 거의 뭐 300개 이상의 색을 새로 만들었고, 이 두 분이 이제 죽이 맞으셔가지고 잡초를 연구하시면서 막 이렇게 그 잡초가, 자, 시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야기일까요? 네, 상품에는 6월부터 8월이요. 그렇습니다. 네, 2월부터 8월. 6월부터 8월까지 해가 그 지역에 어디에서 어디로 떠가지고 그러면 해질녘에 어떤 느낌을 준다를 연구해서 색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까지 제가 그 지난주에 이윤아 선생님이 저한테 덕후가 됐다 이런 칭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차지를 했는데 그까지 오늘 못했는데요. 해지는 것만 6월, 7월, 8월을 분석해도 같은 공간을 지금 다르게 그리실 거를 염두에 두시기도 하셔서 색감에 대한 엄청난 이렇게 연구도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그 나우시카라든가 라퓨타가 되게 개념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뭐 높이, 깊이 이런 거를 따진다면은 토토로에 이르러서 되게 본격적으로 구체의 세계, 작은 것들의 세계,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상품을 주신답니다. 저한테? 저분에게. 저 한 문제 하나 더 낼까요? 여기 제가 지난주에 까먹기 전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국가관이 나타나는 씬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두 번째, 아니 아, 국가관은 아닌 거 모르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경찰이 나올 때 이게 그렇죠, 피아노 그렇죠, 소리가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네. 네네. 되게, 그 선물을 강부생님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되게 불쾌하다. 이런 말은 미야자키, 우리의 미야사마께서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극존칭을 드리고 싶은데. 그 미야자키께서 그 불쾌하다. 그 경찰, 군대, 뭐, 국가 나부랭이들 이런 거를 그려야 될 때는 되게 불쾌한 툴을 잡아서 그리는데 그 씬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라퓨타에서 군인들 희화화시킨 거랑 다르게 되게 뭐랄까 공포스러운 느낌도 좀 들면서 애 눈에 비친 거를 그렇게 애가
그 어른이 싫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츠키가 숨어 이러잖아요. 그런 거 되게 인상적이고 제 그 씬 자체가 아주 해석해 볼 만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퀴즈로 넘어갔네요. 다시 제가 어디서 길을 오늘 많이 잃겠네요. 보아하니까. 여기서 이제 잘 각자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죠. 그 장면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데 애들이 왜 경찰을 피했냐면은 이삿짐 트럭에 안 타서 돼야 될 자리에 탔잖아요. 안 타서 돼야 될 자리라는 게 저의 이제 토토로 분석에서 제 똑같은데요. 처음에 도입부에 공간이나 시간 세팅을 분석하고 이제 주요한 테마나 캐릭터를 분석한 이 방법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삿짐 트럭에 책상 얹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거 원래 없는 거지. 그런데 공간이라는 거에 대한 미야자키 생각을 볼 수 있잖아요. 원래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이런 게 없고 비었다거나 채워졌다는 것도 원래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책상 하나를 씌우면 거기에 자리가 남아가지고 그 이삿짐 속에서 그 애들이 가고 그 애들이 캐러멜 먹지 않습니까? 일본에 여행을 가신다면 그걸 또 먹어줘야지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구찌의 드넓은 세계로 빠져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쓸데없는 거에 쓰게 되겠네요. 캐러멜 사 먹고 토토로 수건 사서 좀 붙이고 이렇게. 근데 그런 장면이 이렇게 틈을 만든다. 공간을 새롭게 구성한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 도라의 출현이라는 게 해적의 출현이고 해적이 어느 국가, 어느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이의 존재다. 이게 이제 마법이랑 연결이 될 것 같다. 해적 마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틈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면 첫 시간에 제가 종이와 종이 사이에 바람이 확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해석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역시 장면과 잠 사이에 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활기라는 게 틈, 구멍, 바람 이런 게 정체성으로 미야자키한테 가는데 그 공간에 주인공 둘이 있는 그게 경찰은 피해야 돼 이런 씬이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애니메이션이야말로 그러니까 반정부적인 거죠. 우리끼리 막 질러서 해석을 하면은 그게 반정부적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정권에 반대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통념적인 거 있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에 대한 어떤 애니메이션은 늘 그런 데에 대해서 아니야가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런 팽팽한 어떤 그런 막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송곳으로 구멍을 뻥 찔러가지고 바람이 탁 퍼져서 꼭 이래야 돼 하면서 이제 바람이 빠지는 식으로 그 장면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상적이죠. 그 장면이 이 아버지 직업은 선생, 땡 선생보다 더 들어가야 돼요. 연주세요. 대학 교수. 안 돼. 전공이 나와야 되잖아. 고고학 연구관이에요. 그렇죠. 고고학 네네. 연구관. 이게 고고학자이십니다. 고고학자고. 이게 한자를 다 그 서책에 뭐가 꽂혀 있나를 다 분석하면 조몬 시대 아니 미야자키 하야오가 출발점이라는 책에 실제 모델이 누구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조몬 시대에 농경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어떤 일본의 고고학자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시간 강사 중이신 건지 이렇게 정규직이 채용이 안 된 것인지 학교 안 가시고 주로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애들이 있어서도 그런데 그래서 지금 번역과 저술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대로 설정이 돼 있어서 연주쌤 말씀이 이제 반은 맞는 거죠. 대학 교수 여기까지 됐는데 전공을 연주쌤이 말씀을 못 하셨다. 고고학자다. 고고학자고 그리고 이게 그 조몬 시대의 수렵, 그러니까 살림학자예요. 살림을 중심으로 농경 그래서 우리 수연쌤과 전공이 같다. 농업경제 이렇게 고고 농업경제 이런데요. 그 분이 이제 나무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돼. 옛날에는 친구였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아주 자연과 그 고대적 상상력이 풍부한 아빠도 그 검댕먼지를 못 만난다.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더 풀 수 있고. 그런데 그 이삿짐 트럭에 그 책상이잖아요. 책상. 다른 걸로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 책상으로 만들었고 옆에 이제 책이 막 있잖아요. 그게 다 고고학 책이고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안에 요게 이제 더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필 든 놈을 찾아라. 책 읽는 애를 발견해. 이러는데 지금 사츠키가 엄마한테 편지 쓸 때 늘 책 옆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로 나오게 되고 아버지 집에 막 이렇게 책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뭔가 연구한다거나
탐구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 우리의 답답한 세계관에 구멍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싶고, 그러면 나우시카의 원래 그 나우시카가 과학자였지 않습니까? 사이언티스트. 그 과학자, 공부한다, 이해한다의 모티프가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라퓨타의 파즈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다, 이해한다기보다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이렇게 조금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보면 캐릭터의 계열화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문득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가 보요. 그 배경된 곳이 저희 동네랑 되게 가까워요. 그 한 30분에서 1시간만 가면 되는 그 사야마라고 하는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병원이랑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네네네. 엄마 병원이랑 이런 게 실제로 이게 모티브가 된 곳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막 그런 것까지 이렇게 즐기면서 봤는데, 그 우선민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가 지는 그 달에 따라서 해가 지는 뜨는 시간 다르고 그림자 다르고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했다고는 되게 생각을 못 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색깔의 변화를 주의해 가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런 이제 그 엄청난,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인기를 못 얻었는데 점점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지브리의 원래 지금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브리는 회사가 설립돼 있었어요. 나우시카가 이제 대박을 쳐가지고 인쇄가 제가 썼는데 보통 영화가 뭐 하여튼 조 단위의 흥행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 제작비 들어가고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어마무시한 제작비를 다카시 히사오의 어떤 영화 투자하려고 했다가, 그분이 추억은 방울방울에 또 어마무시한 디테일의 장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반쯤 가다가 못했는데 제작비 다 써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들려면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된 거 아시죠?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걸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무도 미야자키랑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가혹할 것이다. 그래서 그럼 이제 소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으자, 회사를 만들자 한 게 지브리였는데, 요 단계까지는 로고도 없고 회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수연쌤이 저도 좋아합니다만 기치조지, 네, 이 지역에 이렇게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지브리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었는데, 라퓨타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또 한번 대박을 쾅 쳐서 이제 회사가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토토로 다음에 나온 게 키키와 그 다음에 붉은 돼지인데요. 이거 우리 다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넘겨놨는데요. 뭐 여기 다음 주 봐도 될 건데 너무 급하게 갔나 싶긴 하지만, 이 토토로에 나오는 그 나무 설정이랑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의 그 조형 문화, 요거를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두 작품 땡겨서 이렇게 오기는 했는데요. 요 두 작품 만들고 있는 와중에 토토로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또 봉제 인형이 대박을 쳐가지고, 이게 회사를 말아먹을 줄 알았는데 회사를 살려는 애구나, 이래서 토토로가 중간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키를 잡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튜디오가 커가는데요. 요 단계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토토로를 만들 때 이 지금 남아있는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어떤 작품보다 즐거워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건 되게 괴로워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현실주의자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돈 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회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되게 있어서 흥행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요 토토로는 거의 다 내려놓고, 왜냐면 그 이제 이 투톱 감독이 있는데 그게 다카하시 히사오라는, 그 히사오라고 읽으면 되나요? 이사오라고도 하고 히사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요 다카하시 상이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든지 아니면 반딧불이 묘 이런 거 지금 토토로랑 동시에 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그 전쟁,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귀신 전쟁고아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토토로는 괴물이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주위에 이거 다 안 된다 이랬는데, 그럴 거면 동시개봉하자 이래가지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토토로가 잘 안 돼도 한쪽이 이러고 돈을 좀 벌어줄 거야 이래서 그리고 싶은 거 마음껏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잡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잡초를 그리는 기쁨이란 게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 이 미야상이 아주 활기와 이 생명력으로 당신이 이제 뿜뿜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공간으로 보면은
나우시카 이래서 묵시록도 있고 숲도 있고 썩어가는 세계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라퓨타에는 천상 그다음에 뭐 깊이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토토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토토로가 그리고자 한 게 이제 그 뭐 출발점이라는 그 책에 따르면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점점 그 조역 문화 그러니까 일본의 고대의 자연 삿포로 여기는 그 자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본의 남부, 중부에 걸친 이 고대의 숲과 그런 게 히말라야 밑에 사람들의 어떤 숲 세계관이랑 다 생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부모님들이 비행기 군수 공장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돈을 되게 많이 벌었고 그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전쟁 무기 애들이 왜 총 장난감 이런 거 이제 좋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빠져 있었는데 이게 평생 그 기계 메카닉을 좋아하는데 그게 전쟁이랑 딱 유착이 됐다는 게 나중에 너무 청년기에 혐오스러워서 떨쳐내기 어려웠는데 나우시카랑 라퓨타 그리는 와중에 조형 문화에 대한 이렇게 이해라든가 그게 이제 점점 더 그 깊어지기도 하고 훨씬 더 많이 심취하셔서 토토로를 그릴 무렵에 되게 해방감 같은 거를 그 역사적인 일본의 어떤 미야자키 하야오가 위안부 문제도 사과 공식적으로 되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사 의식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삶이란 게 어떤 건가를 좀 그 시야를 넓혀가는 와중에 토토로를 이렇게 그리게 되셔가지고 여러 문제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공간론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일상이라는 차원으로 이제 문제가 내려왔는데 그냥 공간으로 생각하면 이 집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토토로 집 나오는 것도 아시죠? 자, 토토로가 데코에 되게 신경 쓴 거 아십니까? 토토로 집에 그 항아리가 2개 있고, 그런다든지 약간 그, 이게 아트북에 보면은 토토로 집을 이렇게 그리신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게 침대도 되게 잘 갖추어져 있고, 2단 선반도 갖추어져 있고, 토토로 몇 살? 네, 토토로는 3,000살을 넘는다가 이제 미야자키의 말씀하신 중 토토로 몇 살? 얘가 600대. 그 다음에 소 토토로 몇 살? 얘가 1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매우 나이가 많고 토토로가 가지고 있는 그 팽이 언제 거? 에도 시대 거. 이 우산? 그러니까 토토로의 시간 감각이 토토로 낮에 자지 않습니까? 되게 장엄하고 느리기 때문에 토토로의 시계안에서 보면 메이가 뭘로 보일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이제 그 천상도 아니고 지하도 아니다.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다. 지금 여기만 집중하기 시작했다가 토토로라는 작품이고 요 조엽 요걸 가지고 다음 주에 원령공주를 가기 때문에 숲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두 영화 비교해보기 숙제가 있겠습니다. 숙제가 있고 그리고 마을을 나타내는 방식을 비교해보기 이런 숙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봤던 캐릭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애 찾아내기 이런 숙제도 다 가능한데요. 다시 토토로로 돌아오면은 집을 되게 많이 그립니다. 일단 집을 2개를 그리는데 첫 번째 집이 당연히 여기가 이제 메이와 그 사츠키네 집이고 아버지 성은 뭐? 쿠사나베 상, 네, 쿠사나베, 그래서 구글에 쿠사나베 하우스, 이렇게 쳐야 딱 그 집이 나오는데, 나고야에, 맞나요? 후베카베? 쿠사카베. 제가 틀렸네요. 쿠사카베 사츠키, 쿠사카베 베이,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여기 원래 나고야에서 무슨, 생태 무슨 전시 이런 거 하면서 토토로 집 같은 거 하나 전시해 놓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언제 이런 걸 한번 했었대요. 근데 그 집을 가지고 처음에 이 토토로 실사를 만든 거죠. 그것도 계기가 되고 이 나고야가 지금 지브리 파크 들어선대요. 작년 11월 개봉한. 너무 가고 싶지만 표를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 풀로. 그래서 그 표 구할 수 있을 때 그냥 비행기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케줄 상관없이 조가 열릴 때. 그런데 그게 나고야가 된 이유가 거기가 또 지브리가 이제 제작비가 올라가가지고 토토로 다음 마녀배달부 키키랑 붉은 돼지는 스폰을 받는데요. 마녀배달부 키키는 일본 최고의 택배회사, 운송회사라는 스폰을 받고 그 붉은 돼지는 잘의 스폰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커지는데 나고야에
이제 어떤 있는 회사랑 이렇게 또 나중에는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나고야의 지브리 파크가 들어선 거죠. 나고야 뭐 도쿄라든지 이런 중심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고 초반에 그 메이 집이 거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되네요. 메이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메이 집이 있고 또 친구 집 중에 누구? 칸단의 집이 그려집니다. 칸단에 그려지고 칸단에 이렇게 복도에서 종이 비행기 만들고 있잖아요. 칸다 공책에 글자가 3개 그려져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은 퀴즈가 진짜 제가 많이 봤네, 많이 봤어. 퀴즈가 준비도 안 했는데 척척척 나고 있어. 그게 기다리다, 3개인데. 칸다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칸공책에 한자 연습하거든요.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강. 기다린다, 나무, 그 기다릴 때. 다음에 강. 네네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 보셔가지고 칸다, 그 다음에 공책 여백에 칸다 낙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야자키가 나 옛날에 그랬지 이런 것도 있는데 칸다는 이렇게 그 3글자가 되게 의미 있고 칸다는 이제 프라모델 이렇게 조립하고 있고 그 칸다 어머니가 또 화끈하시지 않습니까? 도라를 연상시키면서 원래 더러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칸다네 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이 토토로네 집이 나온 거죠. 칸다 집은 제가 분석을 많이 못했는데 칸다 집의 특징은 그 양계 닭을 키우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 칸다가 그래 보여도 집안일을 되게 많이 돌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메이나 스치기는 되게 특별한 애 집에서 놀잖아요. 가사를 하는데 집에 계란을 이렇게 키운다거나 농사를 거들고 있진 않고 그 다 농번기인데 이 아빠 지금 이 아빠도 일하는 거죠. 약간 그 동네에서 튄다. 이걸 제가 연구를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누구죠? 누구 가방 메고 다니는 벌써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소년이 파즈. 네. 파즈가 그 동네가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놀림받았는데 파즈를 데리고 있었을 정도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을 그렇게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원작은 파즈가 어디서 온 거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원작이랑 영화는 그걸 구현한 거 아닌 건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파즈네 집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집이라고 보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파즈도 이 동네에 흘러 들어온 애다. 이래서 수정쌤이 말씀하셨던 파즈의 가방설. 얘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광부를 천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선생님들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왜 웃지 않으시는 겁니까? 자, 돌아가서.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계 이런 게 되게 제 눈에 많이 들어왔고, 왜 칸다의 할머니가 이 집을 도우미를 가느냐. 칸다 엄마 놔두고 이 노인 공경을 안 하다니 농번기에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할머니는 좀 이렇게 되기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집이 나오는 게 토토로 집인데요. 토토로 집에 그래서 연구를 막 뒤지니까 그 토토로네 집에 있는 토기는 조몬 시대 거고 토토로가 가진 장난감은 에도 시대 거고 이게 다 콤비네이션이 돼 있어서 거기 양식이 되게 하이브리드하달까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메이와 사츠키 집을 보면은 당시에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다고 기획서를 미야자키가 썼는데 나중에 인터뷰집에 말이 그런 거지. 50년대일 필요는 없고 텔레비전은 없어야 된다. 요런 게 있고. 근데 라디오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느낌 오시죠? 그 집에 라디오만 넣어도 서사가 비틀거리게 됩니다. 라디오가 있는 집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러 누가 와야 되고 그게 필요와 이유의 동선을 짜야 되는 이런 게 너무 버그가 나가지고 라디오는 또 뺀다 이렇게 됐는데요. 텔레비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시대가 배경인데 이게 전쟁 직후라서 사람들 재미없어 하는 시대인데 이런 거 왜 만들어? 이런 게 이제 주된 평가할 때 기획서를 쓰니까 지금 이게 88년도 작품이지 않습니까? 88은 뭐? 우리의 호돌이가 이 굴렁쇠를 걸렸던 때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제 일본이 팔팔해가지고 건담 이렇게 대형 로봇들 막 이렇게 나올 때였는데 50년대에 텔레비전도 없는 시대에 그냥 애들이 좀 노는 얘기 이러니까 뭐 하는 거야 시대에 안 맞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 당신 스튜디오여가지고 기획을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건축술이라는 게 1옥하고 양옥을 붙여 있지 않습니까? 사츠키 메인의 집에. 이런 건 특별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붙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라퓨탄의 이렇게 광산 마을이 덕지덕지한 느낌이 있다. 약간 기생하는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편집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쓰다 남은 거 갖다 붙인다. 요런 게 이제 언제부터 더 증폭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있는 이 양식에 붙어 있고, 근데 너무 재밌으시죠? 아빠가 공부하는 거기 베란다 그 대들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집다 만집이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정원을 가꾸고 싶은데 아직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토로가 선물 준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랄 거고 정원이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 집은 짓다만 집이고 누가 살려다가 어떤 설은 뭐냐면은 백혈병 걸린 환자가 살다가 살려고 했는데 중간에 죽어서 버려진 집이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그러니까 자재는 다 낡았는데 짓다 말았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자재는 늙었잖아요. 짓다 말았다는 점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갖다 붙여놔 있다. 이런 것도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간론을 이 집을 가지고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일식이니까 왜 여다지가 아니잖아요. 아,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를? 미더지? 미닫이, 네네. 미닫이니까 이게 벽이 문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초반에 애들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문 좀 열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2층도 가고 뒤에 갔더니 문이 없어서 옆으로 열고, 그러니까 공간이 뚫렸다가 막히고 막힌 게 뚫리는 게 초반에 되게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집이 큰 집이 아닌데 되게 그 개방감과 입체감이 적극적으로 애들 움직임에 따라서 활발하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검댕먼지가 틈에 살지 않습니까? 그 검댕먼지가 계속 버전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공장 노동자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그냥 상상이 부족해서 있던 애 쓴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아주 생명력을 근데 생각해보면 재밌으시죠? 그 개가 너무 예쁜데 메이랑 사츠키랑 검댕먼지는 같은 공간에 못 살아요. 이게 이제 저의 오늘 주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같이 못 산다. 그래서 이 토토로라는 작품이 되게 밝고 씩씩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박 선생님이 그 음악위의 서정성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음악도 이 노래를 히사에시 조가 만들었는데 죽을 뻔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사에시 조가 영감을 받아서 곡을 써야 되는데 이게 가사가 먼저 나왔다 그래가지고 가사에 그 자기가 매달리기 싫은데 가사가 먼저 나왔어. 괴로워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토토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서적 차원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과도한 낭만성, 과도한 그리움, 과도한 그 동심 이런 것 다 꺼트리고 어떤 수준의 정서를 포착하는 게 되게 큰 과제, 그런 느낌이 오시죠? 이게 되게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를 갖고 가는 서사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지금 보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토토로의 구멍도 언제는 들어갈 수 있고 언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이렇게 되게 뭐 좋은 말로 하면 융통성이 있는 거지만 안 좋은 말로 하면 기댈 데가 없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집 밑에 그 뽕 뚫린 거 아시죠? 저는 그것도 되게 좋던데 그러니까 빈틈을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가 공간적으로 되게 보여주고 거기에 뭐가 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 밑에 침대 생활 하십니까? 침대 밑에 거기 뭐 있다니까. 그게 아무리 귀엽고 좋아도 그게 뭐가 있다니까. 이런 정서를 가지고 간다는 게 안정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되게 많이 흔들어 놨다. 그 다음에 부재라는 걸 더 서사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 애들이 다 기다리잖아요. 하교하는 언니를 기다려.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려. 태어나는 엄마를 기다려. 토토로를 찾을 수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을 뭐 찾아가는 거긴 하지만 만나기를 기다려. 싹이 나기를 기다려. 전체가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 서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안정감이 되게 그러니까 약한 거죠. 그거를 랄랄라 하기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세히 따져보면은 애들이 같이 노는 것 같지만 거의 혼자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메이 언니 학교 갔기 때문에 혼자 놀다가 토토로를 만났는데 토토로랑 대화하는 것 같지만 토토로가 아 하는 걸 지 맘대로 알아들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동심이고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라는 게 막 깨끗하고 매끈하고 재밌고 서로 좋아 이런 게 지금 없다. 그런 불안함이 공간적으로도 느껴지고 공간에서 하나 더 제가 주목했던 게 아까 보니까 루팡 3세 같은 경우는 도시라서 쓰레기 많이 나오네요. 근데 나우시카나 라퓨타의 쓰레기를 거의 못 봐가지고 이 작품의 쓰레기가 저는 들어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마녀 배달부 키키라든지 붉은 돼지를 보시면 좀 다를 텐데 거기 쓰레기가 제가 찾은 건 이거는 쓰레기 뭐 있다고 하더라도 존재감 있는 쓰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정성껏 그리시지가 않았는데 그 포뇨의 쓰레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포뇨 자체가 쓰레기와 이렇게 전면적으로 대하는 작품이어서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쓰레기론을 가지고 그걸 좀 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공간적으로 쓰레기도 들어와 있고 정령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태하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위태하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가장 일상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말 같은 거 없는데 일상 안에 그 끝을 넣어놨어요. 그 죽음을. 그 다음에 여러분 토토로를 얘들이 계속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 만나겠죠. 마지막에 엔딩에 얘들이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토토로가 보잖아요. 엔딩 씬에 토토로들과 이 자매가 같이 있는 씬이 없기 때문에 토토로를 실제적으로 만났어 하는 거는 토토로 생 따져보면 되게 빨리 헤어지는데요. 고양이 버스 탈 때쯤이면 토토로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도 재밌죠. 왜 고양이 버스를 태워줘? 네가 바래다 줘야지. 아니야, 그런 거 안 해. 토토로는 얘들의 일상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고양이 버스를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해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게 만남을 짧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고양이 버스랑도 영원히 볼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아포칼립스 같은 묵시론적 종말론은 아닌데 일상 안에 뭐가 되게 그 끝이라고 할까? 이제 다시는 못 봐. 아니면 죽을지 몰라.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메일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사츠키가 거의 사색이 돼가지고 강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발을 잘 안 맞는데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발이 그러니까 그런 거 신발이 너무 쓸리기도 하고 부어가지고 그 신을 신으면 못 뛰게 된 거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신을 신어도 아프고 맨발은 더 아플 텐데 거기가 돌바닥인데 거기를 맨발을 가야 될 정도로 하는 얘의 일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애가 있건 없건 소중한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철렁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 이럴 때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확 수축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과 현재를 되게 디테일하게 가져가면서도 되게 그게 얼마나 취약하고 위태롭고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불안정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스케일이 이렇게 따지면은 그냥 종말이 올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뭐 유파라든지 뭐 어떤 뭐 예언자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나우시카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거를 도노하지 않습니까? 바로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보다 이거는 되게 일상적으로 이 비틀림과 불균형과 불안정을 품고 가는데 그걸 이제 거대한 토토로의 푹신푹신함으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모티프가 들어왔잖아요. 애를 잃어버릴지 몰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이가 있건 없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존재적으로 되게 위태하다는 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 푹신함으로 감싸고 있어가지고, 놀라운 거죠. 그리고 비행이라든지 싹이 튼다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태한데, 그래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돼. 라든지, 애를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는 달려야 돼. 이거를 아빠가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지. 그러나 우산을 들고 나가야 돼. 그리고 세계관으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라퓨타의 그 아이들이 내가 죽어도 괜찮아. 이런 게 우리처럼 생각한 건 아니지만
죽는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기보다 이걸 끝내야 돼. 이것보다 이런 게 있었고 그거를 포함하는 세계관이죠. 여기는 좀 더 이게 저는 이 어마무시한 스케일을 지금 보여주면서 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뻔할 것 같고 매일매일 당연해가지고 게으름 피우면서 친구한테 막대하고 자식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 뭐 몰라라 이렇게 하는 이 일상이 실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보내야 되는가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정서적 차원으로 이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서사가 별건 없어요. 나우시카보다 라퓨타보다 서사적인 긴장감, 사건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 옥수 좀 땄어. 학교 좀 갔네. 그림 좀 그렸지. 낮잠을 좀 잤어. 뭐가 대단해. 그러니까 라퓨타에 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일상의 비근함 속에 엄청난 시간과 존재의 무게를 실었고 그걸 되게 가볍게 보이게 해주는 장치를 이렇게 도처에 썼기 때문에 세계관이 이제 이제 보다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웅장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러면 그 원룡공주에 가는 사다리이기도 하고 원룡공주가 없어도 요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간적인 거를 그 구멍도 되게 많고 이렇게 되게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게 이 뛰는 움직임이 그게 활기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실지 몰라가 이렇게 있는 와중에 계속 뛰는 거예요. 엄마 누워 계시잖아요. 계속 뛰어. 애들은 작잖아. 토토로는 너무 커. 이런 대칭의 긴장감을 도처에 준 전체적으로 너무 슬픈데 노래가 너무 명랑해. 이런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잡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또 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날은 이사 온 그날입니다. 이사 온 그날 왜 이렇게 많이 그려야 됐을까요? 시간 딱 보면 3분의 1 이상 이사 온 그날이고 이사 온 그날을 이렇게 뽑아대야 토토로를 출연시킬 수 있습니다. 토토로 갑자기 뛰어다니면은 그 자체가 그냥 만화가 되는 거야, 만화가. 그냥 만화는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만화는 내가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사 영화면 최소한 조영우 선생님이 걸어가면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사람의 꼴을 갖췄으니까 갑자기 팽이를 달고 날 수는 없지 이런데 갑자기 토토로가 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원래 만화가 그렇지. 그러니까 다 공상적인 메시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갈 수 있는데 초반에 아주 촘촘하게 이 일상, 집, 풀, 잡초 뭐 이런 거를 다 깔고 가니까 이제 토토로가 출연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닐까요? 이런 방식으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실제와 환상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려놓지 않으면은 너무 유치한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요 경계를 확실히 잡아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비전과 능력, 그 다음에 현실과 우리의 꿈, 요런 게 경계를 확실히 잡아야 가야 되는데, 라퓨타의 그 도라의 비행정 있지 않습니까? 상공에 거기 유리창 없는 데 있으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거를 그 어떤 거대한 박스 안에 넣으면 뛰는 모습을 액션을 잘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건 다 가짜죠. 그런 식으로 상공에 유리창도 없이 사람이 밖에 걸어 다녀가지고 이 칸과 저 칸, 이런 거는 가짜인데 그게 가짜인 게 힘을 실으려면 비행기 자체가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를 보여줘야 그 가짜도 힘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토토로가 출연하기까지의 많은 리얼리티가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6월, 7월, 8월입니다. 여름을 생각한 것도 되게 재밌죠. 애들이 이렇게 큰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달력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달력을 여러분 그거 보고 어디서 보고 찾으셨습니까? 집에? 칠판이요, 칠판. 아, 그렇죠. 학교에 달력이 있고 엄마 병실에 달력이 병원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빠 달력은 아빠는 시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빠는 시계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네. 그런데 아버지 서재에 걸려있는 달력은 5월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아버지가 달력을 안 뗐다라고. 지난 야, 달력인가요? 그럴 가능, 이런 거 너무 재밌죠. 우리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적 개연성을 따질 수 있는데, 그럼 5월부터 이래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는
뭐 애들 그런 이름이 메이랑 사츠키가 5월이라고 아, 뜻이잖아요. 네네네. 메이는 영어고 사츠키는 일본어로 그게 5월이라고 5월이구나. 하는 뜻이라서 아, 그럼 5월부터 약간 5월이겠네요. 연결돼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나의 설은 5월설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모내기는 그냥 5월에 하는데. 5월설 계속 5월설 계속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제가 안 까먹고 꼭 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5월설과 6월설이 있는데 모내기 뭐 메이 이름이 5월설이고 그리고 좀 글로 웃기려면 6월설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원래 아니 딸내미 도시락 싸가는 날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 정도 아버지는 달력에 그 떼는 거를 잊으실 수 있다. 이런 게 막 꾸며가지고 6월설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가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걸 넣는 거죠. 매일매일 흘러가. 그 다음에 애들이 자고 아침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 그다음에 싹이 타서 나무가 이렇게 클 거야. 이런데 그 시간이 흐른다는 거에 무게를 압권으로 보여주는 게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해가 지잖아요. 해가 그러니까 노을이 이렇게 비장할 수가. 해가 진다는 게 그 사츠키가 근데 타잖아요. 마음이 타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애를 찾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할머니가 막 빌고 있고 해가 진다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게 얼마나 무게를 지니는가를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메이가 그 완전히 다 포기했을 때 지금은 이제 토토로한테라도 가야 돼. 이럴 때 이제 그 막바지 이렇게 쭉 내려오기도 하고 중간에 달릴 때 시시각각으로 해가 변한다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의 무게. 그러니까 이 불완전하는 것 와중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다른 질감으로 매 순간 흘러가는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 라퓨타의 그 그 시타가 뭘 잘했냐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걔는 정말 하는 게 없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라퓨타의 시타가 자기 그럭저럭 그 소 키우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 그, 그 도라가 너 똑똑하다고 할 때 자기 그게 방향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뭐 때가 어느 때고 이제 확실하다고 내 말 맞다고 남동쪽에 몇 각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타라고 하는 애가 자연과 세계를 매우 잘 읽기 때문에 얘의 그런 능력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 시간의 무게가 이제 많이 들어온다. 이래서 어 제가 그 어 제가 그 토토로를 타고 달리는데 쉬지 않고 말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간이 어쩌고 시간이 어쩌고인데 되게 움직인다. 이 전체적으로 안 좋게 말하면 뭐 불안정하다 이럴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뭐 활력이 있는 거고 공간 시간 설계가 다 무게를 그러니까 시간이 그 이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만 해도 7시부터는 이제 머리가 타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뭐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화장실만 가게 초조해가지고 그런 게 오늘 아침 9시랑 다르고 그런 무게를 해질녘 같은 걸 보여주면 그 자체가 되게 이렇게 꾸물떡꾸물떡한데 그 사이를 애들이 쉬지 않고 달리고 토토로는 붕붕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미야자키가 좋아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3분의 1 했습니다. 3분의 1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느낌이랄까 잠을 깨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so serious 하게 된 거네. 선생님, 네네네. 그, 칸타 있잖아요. 네네. 칸타가 의외로 되게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타 똑똑하다고 하셔갖고. 네네. 왜냐면, 그것도 네. 이게 똑똑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그 비행기 막 조립하고 이런 취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산을 그날 가지고 간 거잖아요, 이 친구는. 네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자연을, 그러니까 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전거 타는 거 보셨어요? 그 자전거 걔 너무 크니까, 그 네네. 그 집에 사이에서 자전거 이렇게 막, 한 대인 거예요. 예. 그런 것도 그렇게, 그 가방도 이렇게 되게 허름해요. 우산도 다 찢어져 있었고. 근데, 그리고 가방도 아마 가방이 안 닦였던 것 같아요. 다 안 가방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 칸타가 되게 뭔가 속도 깊고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네네네. 네네네. 그냥 그 캐릭터가 너무 좀 아, 그 지금 이제 선생님 캐릭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네네. 친구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 미야자키의 분석에 따르면 얘가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의 말씀에 소녀를 만나다가 아니고 소녀를 만나다가 큰 줄기가 있다. 네, 그거는 인정하고 그거 쓰기 좋다고. 그거를 쓰면 얘가 소녀를 만나면 능력이 증폭해가지고 팍 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소녀는 원래 걔가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거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본의 그 서브컬처를 비판하신 선생님들은 미야자키 보수적이야 이렇게 하시던데 그거 인정한다고 할 때 칸타의 경우에 얘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니네 집 도깨비 나와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오고 부모님 말씀 심부름 다 하고 있잖아. 야, 이거 떡을 갖다 드려라. 뭐 이렇게 뭐 모든 걸 다 하고 엄마가 아마 이런 것도 너무 재밌네요. 아침에 우산 갖고 가라 했겠지. 자기 싫은데.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이다. 그럴 경우에 그리고 막 쥐어박는데 뭐 저희 집 새끼들 같으면 엄마 왜 그래? 할 텐데 박히고 있고 그런 이게 심성이 고르다인데 마지막 엔딩에 남자애들 여자애들 패싸움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츠키가 이러고 있는데 칸다는 편을 어디를 들어줄지 몰라가지고 뒤에 막 숨어 있고 중간에 메이랑 사츠키 울잖아요. 압권이죠. 압권. 지금 우리 카페 배경화면 제가 그 메이 우는 거 걸어놨는데 걔 안 울잖아요. 참고장 우는데 이 칸다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친구를 따라가야 되나 동생을 근데 그 울지 말라고 이 동생을 어루만지니까 심성이 되게 좋은 애를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드는데 공을 이렇게 되게 입체적으로 그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인물이 얘가 어떤 애라는 거를 상황 속에서 물건과 함께 이 그 포즈와 함께를 보면은 알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아까 거기에 이거를 넣을까요? 그 공부 시간에 낙서하는 거. 이렇게 그림 그리고 얘 수업 시간 집중 잘 안 하던데. 우리 칸타가 그 선생님이 말하면 매일 뒷모습 보고 막 있고 이래가지고 혼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재치도 있고 내가 갈게 용기가 있잖아요.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장 크게 슈루러브의 핵심은 헌신. 추루러분이 일단 지껏 챙기고 이러면 그냥 자격이 미달이고 널 위해서 나를 다 던져 이게 이제 가장 미야자키가 좋아하시는 거라고 일단 요 터터르까지도 오는데요. 이 칸다가 내가 갈게 거기 내가 갈게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되게 이제 어른이 되어 그리고 칸다가 이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 칸다가 우산을 주지 않습니까? 이 준다라는 게 또 미야자키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요? 준다가 포뇨에서 이게 이제 터지는 건데요. 포뇨가 자기 뭐 이제 뭐를 줍니다. 누군가에게.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한다가 우산을 주고 자기가 가진 거 다 준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허름해도 제가 두 개가 안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준다라고 보면 우산을 이렇게 사츠키가 아빠 우산 이게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토토로가 엄마냐 아빠냐 설이 이제 또 갑론을박하는데 이 푹신한 것은 원래 엄마다. 근데 아니 아빠 우산 가져갔잖아 아빠다 이런 설이 있고 토토로를 둘러싸서 초식이냐 육식이냐 아니 제가 저렇게 많이 먹어 보인다 근데 이빨이 초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하마냐 고양이냐 뭐 설에서 복잡한데 아무튼 다시 칸다로 돌아가서 그런데 이제 얘가 주잖아요. 얘는 그러면 그 미야자키의 서사 소녀를 만나다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에 준다의 모티프가 있다. 얘는 지금부터 아마 훌륭하고 의젓해질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성장의 계열로 메이가 이렇게 사람이 큰다는 거를 우리 저마다 혜영쌤도 수정쌤도 저도 다 다르게 정의하죠. 사람이 큰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난 아직 철이 없어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애를 보면은 다 컸네 다 컸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릭터마다 그런 본게 뭐 어디서 있는가는 따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트루 러브의 관점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내 삶에 타인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이 큰다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은 칸다는 훌륭한 한 걸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 나우시카를 제외하고는 미야자키 작품의 전작의 주인공들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안 되죠. 지금 이 논리상에서 성장한다는 건 딴 지점으로 가는 거고,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냥 우리 뭐 이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몇 수를 더 보는 거잖아요. 애들이 막 오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돼. 왜? 눈이 나빠져. 이거 한 수 더 본 거잖아요. 내가 그래 봤다니까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한 수 더 보는 거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 내 삶에 나랑 무관한 것들이 들어오면 큰다는데, 들어온다는 거를 들어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면서 알게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은 칸다 지금 달리고 있고, 매일 경우에 준다 이러면 옥수수가 되겠네요. 지금 요거는 제가 준비해 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츠키가 준다, 이게 우산을 주다 이렇게 되면 가장 늦게 주는 자가 메이가 되고, 그게 이제 제일 막내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작품 안에서 1차적으로 계산을 하는 걸 제가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미야자키가 이렇게 생각했냐 아니냐 그건 물 필요 없는 문제고, 읽는 우리가 재밌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근데 줄 때 어떤 걸 주느냐의 입장에서 칸다도 어마무시한 걸 줬다. 사측인 좀 약하다고 할 수 있네요. 아빠 우산 주고 뭐 약하다. 그 다음에 메이는 자기가 생애 탄 처음 딴 거를 준 거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너무 의미 있는 첫 옥수수 이거를 준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 놀기 나름이죠. 누가 제일 성장에 진지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제일 큰 걸음을 뗐다고 보십니까? 옥수수냐 우산이냐, 네, 떨어진 우산이냐 설이 있네요. 진지쌤은 누구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칸타죠, 칸타. 왜? 뭐 아무리 큰 옥수수로도 엄마한테 준 거고, 칸타는 네, 칸타는 찢어진 우산이어도 남에게 준 거고. 네, 남에게 준 거고, 네네네. 토토로는 또 그 아이들에게 토토라는 거는 팠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토토로라는 약간 존재는 아예 남 같은 그런 또 존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우상 같은 약간 그런 네. 느낌인 것도 같고, 그래서 예, 저는 너무, 네네. 칸타에게 네네네. 너무 이 이론이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이게 되게 타인을 얼마나 만나느냐의 문제에서 칸타가 지금 그 국면에서 제일 멀리 갔다. 근데 이것도 너무 좋죠. 얘가 계산한 게 아니고 바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급진적 비약 이런 게 움직임의 느낌도, 진지쌤이 이 해석 너무 좋네요. 제가 혹시 미야자키로 딴 데 가서 또 떠들떠들 하게 될 때 진지쌤의 말씀을 인용해도 될까요? 우리 진지쌤이 칸다설을 주장하셨다. 아까 수정쌤이 5월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달력이 되게 옥수수가 이제 익어가리 하는 방식으로 온다든지, 비가 올 때는 우리 집에 칸다 우산 같은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 주제이기도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상의 구체로 지금 문제를 끌어내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들고, 진지쌤이랑 뭐 선생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구산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이 우리 세미나가 끝나서도 우산이야 살 수 있죠. 뭐 세고 센 게 우산이고 뭐 요새 다 버리고 가고 그러더라도 내가 가진 우산 하나에 대해서 이게 토토로도 쓸 수 있었던 것을, 이런 재밌는 마음을 품는 게 이 영화가 주는 힘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주다까지 했네요. 주다.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 캐릭터, 이제 지난주에 세미나 끝나고 제가 맹세를 했는데 말을 줄이겠다 이런데 지금 안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있다. 주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상적인 게 되게 많은데요. 이 여러 가지 테마 뭐 달리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요 토토로의 일상의 애니미즘 이런 거를 생각하기에 되게 좋은 텍스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렇게 끝낼까?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게 미야자키의 애니메이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또 우리가 몰라라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죠. 나우시카는 약간 범접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있고, 시타 같은 경우에도 나의 이 결과를 결과 전 생각하지 않고, 바로스 외칠 수 있는 그 담력이 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캐릭터가 가진 게, 아니, 엄마가 없다면 이 사츠키가 얼마나, 게다가 아버지 너무 우리 같지 않으세요? 자기가 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거고,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저 이제 방학을 언제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거는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학이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학교 못 보낼 뻔한 적도 있거든요. 한 3학년 때는 시험 범위를 몰라가지고 이랬는데, 그다음에 시험 범위를 알긴 하는데 시험 날짜를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 아버지 보면서, 난가? 난 고고학도 안 하는 것을. 그런데, 이런 집안에서 엄마도 없는 얘가 느끼는 무게가 너무 큰데, 그래 돌아보면, 나도 그럴 것 같아. 요 선에서 이렇게 있고, 메이 같은 경우도, 저 나이 때는 도토리가 보이잖아. 왜 애들이 직선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정말 잘 그렸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애 자체가 직선으로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 그거를 산만하다고 하는 거지만 작은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근데 애가 되게 다부지잖아요. 메이가 너무 아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야자키가 다 캐릭터를 만들고 자매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주변에서 아니 근데 사춘기 이렇게 되면 애 나중에 사춘기 때 사고 크게 치겠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얘 날라리 될 거야 이렇게 주위에서 걱정을 하니까 미야자키가 그럴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미야자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어릴 때 10살 때 자기 밥하고 이게 가끔은 모르겠는데 매일이 주는 무게가 엄청나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토토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극단의 비일상이잖아요. 그게 토토로가 웃지 않습니까? 그 웃음이 되게 토토로 나고 나서 무서워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아니 그래서 고양이가 아니 저렇게 웃으면 저 버스 타겠어.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 전체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웃음만 남은 고양이, 그거 패러디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기괴한 거죠. 살아있다고 보기에는 그 표정이 너무 인위적이고, 그런데 성질은 또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토토로 색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3000년 된 큰 토토로는 그 회색에 녹색의 비율을 많이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없는 애인데, 있을 법한 애로 만들려고 되게 색채를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했으니까 중간에 작은 애는 아무거나 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중간은 되게 인위적인 블루잖아요. 그 색깔이. 그러니까 그게 플라스틱 색 같잖아요. 그리고 작은 애는 비치는데 희고 이렇게 가서 이게 지금 어쨌든 리얼리티를 되게 많이 벗어난 게 있고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인데 발이 진의 발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야자키의 그 출발점과 반환점을 제가 마르고 닳도록 보고 싶은데요. 볼 때마다 이런 게 있네 이런데 되게 관찰을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짐승이 달릴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대 고양이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고양이가 발이 많은데 고양이는 원래 어깨를 움직이는데 아니 발이 많으니까 어깨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토토로도 그렇고 네꼬도 그렇고 이 고양이도 그렇고 여러 동물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 각각의 움직임의 리얼리티를 합성을 하다 보니까 삐그러지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차피 얘들은 공상이야 하는데 그래도 실감을 줘야 되니까 색으로 처리하고 여러 가지 느낌이 오시죠. 그 토토로가 가짜인데 무게를 가져야 되니까 뛸 때 얘가 되게 히프가 실룩실룩 하잖아요. 이거 다 가짜야 가짜. 근데 거기에 무게를 준 거.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는데요 저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게 되게 복잡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더 복잡해야 되는 거고 책을 이해한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일인데 쓰여진 걸 가지고 이런 애 저런 애 말하는 이게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그거를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미야자키니까
메이 사츠키를 그리는 그 애니메이터들이 못마땅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5살짜리의 저체중과 10살짜리 저체중이 뛰는 게 같아 이래서 요때 그 달리기에 강연하셨대요. 그게 되게 유명한 강의인데 달리기를 야 애들은 이렇게 뛰어 이런 거를 강의를 하시면서 막 소리치시면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좀 앉아 있어 보라고. 애들이 가만히 못 있고 그러니까 애들은 달린다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그러면 몸이 튀어나가잖아요. 달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속에 이제 캐릭터가 좀 더 구체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이해 가능한 캐릭터와 가장 이해 불가능한 캐릭터를 동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만약에 완전히 뭐 그 작품과 작품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신비 아파트보다는 토토로가 보여주는 이 캐릭터의 스펙트럼과 질감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출연 비중이 신비 아파트 여러분 다 까먹고 요새는 안 보실 수도 있겠네. 그 귀신 나오는 만화 영화가 있거든. 제한테 또 빠져 있었던 게 있는데 거기도 아버지 집에서 요새요 체육복 입고 다니시고 엄마 경찰입니다. 세관 이상 엄마를 경찰로 그리다니. 그 신비 아파트 문제가 많은 만화 영화다. 그런 게 있는데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한 캐릭터의 무게감과 리얼리티와 판타지를 잘 조합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토토로처럼 있을 법하지 않은 애가 출연해도 그것과 함께 일상의 현실적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면서요. 선생님들을 제가 질리게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수정쌤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수정쌤께 여쭤보고 네. 저는 정말 토토로는 별 사건이 없는 영화인 것 같은데 저는 비가 내리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오고 우산을 주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오는 거에 조금 신기하게 보였는데 사실 토토로는 우산을 돌려주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먹었죠. 가져가서 안 주는 네네네. 사츠키는 돌려주는데 아, 처음에 네네. 이삿짐 트럭에 맨 꼭대기에 우산이 2개가 있어요. 빨간 우산 하나, 검정 우산 하나. 이 집에도 우산이 2개밖에 없는데 그걸 세상에. 가져가서 안 줬어. 주면 어쩌라고 안 주더라고요. 네네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근데 있더라고요. 우산 줄 때 그 토토로가 우산값을 주잖아요. 선물. 돈을 주기 네. 때문에 난 당연히 우산을 안 줘야 된다고 봐. 그 아, 토토로 값을 냈어. 네, 너무 아니 근데 우산 값이라고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뭐 상계되잖아요. 이 사람의 네네네. 그 상계돼가지고 약간 그 우산이 조금 특이한 게 저는 그 직전에 저기 뭐야 칸타한테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칸타한테 받았던 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나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면 우산을 씌워주는데 사실 우산이라고 해봐야 이 사람 거의 다 이 토토로가 거의 다 젖어. 그러니까 토토로는 사실 우산이 필요가 없지 어떻게 보면 쓰라고 하니까 주니까 받았지. 갖고 있던 거를 이렇게 주고 그걸 씨앗으로 된. 그러니까 이거를 그 값으로 줬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값이라기보다는 어떤 반드시 고만한 뭐를 대가 같은 거 치렀다, 어떤 선물로 되돌려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네네. 네네. 다 좋죠. 아니 근데 지금 우산을 우산 안 논쟁이 오늘 우산 논쟁이 아니 우산을 안 돌려줬잖아요. 우산을 안 돌려주고 이거 버스를 타고 내고 그 버스를 타고 가버렸는데 딱 그때 어차피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가버렸는데 비가 와. 그럼 아빠 기다렸는데 우산을 줄 게 없어. 그럼 되게 이상해지는데 비가 딱 그쳐 있는 거죠. 그 고양이 버스가 올 때부터. 그러니까 비가 안 오게 한 게 아닐까요? 근데 안 맞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5월 논쟁이에요. 5월 옥수수 논쟁이에요. 우산 토토로 그 우산 논쟁이 너무 재밌고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말은 토토로가 주고받는다는 개념을 몰라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가가 그렇게 말한 해석은 참조일 뿐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 정합성을 가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토로가 이 우산, 이게 다 맞는 거죠. 다 재미를 찾으면 되죠. 토토로가 그 우산으로 악기로 쓰지 않습니까? 토토로는 그 음악의 신이죠. 오카리나. 그것도 아마 누가 준 거, 누가 이렇게 하여튼 그거가 아마 근데 그 팽이
애도팽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애도팽이도 누가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닌데 제가 지금 비행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고받았다라는 거는 그런 데서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 말을 받아가지고 좀 해석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본 게 얘 왜 애들을 돕는 거지? 근데 돕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토토로는 그냥 비 오는 소리를 좀 듣고 싶고 그냥 도토리 늘 갖고 다니는 도토리 좀 뭐 줄 수도 있고 여기 좀 이게 약간 뭐 돕는다 안 돕는 건 아니지만 내꽃버스 불러주기도 하고 해서 뭐 하긴 하지만 그게 걔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걔가 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걔가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는 뭐 선행의 보답 같은 걸로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토토로가 3,000년을 인간사를 그대로 다 이렇게 느린 흐름으로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는 어떻게 오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는 건데요. 수영 쌤이 쏘아 올리신 우산 논쟁설 이런 게 있네요. 네, 우산에 대해서 더 비도 우산이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다음에 그 씨앗을 할 때 메이가 계속 기다리잖아요. 계속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릴 때 그 우산을 들고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우산을 들고 네네네네. 하고 그 나머지 토토로 조그만 둘도 이게 우산이 없으니까 그 나뭇잎을 들고 나뭇잎 이렇게 우산처럼 든 걸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사람들이 빌려줬던 어떤 정성이 씨앗뿐만 아니라 이거를 낳게 하는 데서 계속 뭔가 빌어주는 그걸로 쓰는 네. 거니까 그것도 그 좋네. 우산은 없어졌지만 우산을 네. 가지고 계속 이제 비는 형식을 돼서 약간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네. 토토로가 우산. 네네. 토토로가 약간 그 정령의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여기 네네네. 영화 안에서.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을 인간이 쓰는 어떤 물건을 아이들한테 준다는 약간 그런 설정이 토토로가 정령이라는 그런 느낌하고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네.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어떤 물건을 준다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약간 토토로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좋네요. 정령설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대담집에 토토로가 어쨌든 대단한 캐릭터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포녀 있지 않습니까? 포녀. 토토로를 능가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가 포녀였는데 토토로보다는 약하다는 느낌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이거를 이런 식의 이제 창조를 한 건데 그래서 많이 묻는 거예요. 이 정령이다, 숲의 신이냐, 바람의 신이냐, 음악의 신이냐 이렇게 묻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답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답은 약간 부채감 같은 거라고 요런 얘기 잠깐 하신 거 이것도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88년이고 지금 50년대가 배경이긴 하지만 이 막 이렇게 이제 훼손되고 함부로 하고 이런 거에 지난 그리고 이게 아마 그 다음 주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다음 주는 그 원령공주죠. 모노노케 히메 맞나요? 그 원령공주의 그 숲론이고 여기서 토토로를 한 번 더 세게 하게 될 건데 이 토토로랑 그 사슴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거기서 이제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정령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 정령이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좀 부채감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가져가고 싶다 이런 거. 그럼 진진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부채감이라고 하는 게 그 아, 우리가 누가 누구에 대한 부채감인가 네. 하는 것도 약간 좀 헷갈리기도 네네네네. 하고 네, 저는 그 인간이 인간. 자연에 대해서 갖는 아,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기보다 도시화가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갖는 부채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렇게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환기를 시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쉬는 시간을 진짜로 가지기 전에 이거만 후루룩 보려고 합니다. 더 궁금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여러 개 나온다. 병원도 있다, 학교도 있다, 되게 일상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칸단의 집인데 이 마을을 되게 많이 묘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을도 그 메이가 언니 잃어버렸을 때 돌아다닐 때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세계가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관심이 많으신 거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세계는 조감도가 없다. 막 내려다보는 시선이 특히 여기는 없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면 공유? 네. 아니, 그다음에 근데 네. 혹시 그 메이가 그 미야자키 이분의 영화에 출연하는 최연소예요? 메이보다 지금 우리가 네네. 포녀가 메이가 있습니다. 최연소고 그 붉은 돼지 앞부분에 약간 나오더라고요. 유치원생들 똑같이 메이같이 네네네. 생긴 애들, 모자 네. 쓴 애들. 근데 나는 아무튼 그건 이제 그건 별거. 이게 50년대를 배경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메이 언니 나 이름 걔가 몇 살이나 됐을까? 10살이라고 설정이 10살. 되어 있는데 10살, 11살 네네. 나 근데 나는 이번에 저거를 연도별로 보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네, 연도별로 보고 있는데 나우시카도 그렇고 원령공 너무 여자애들이 모든 걸 다 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가죠. 미야자키 이 영화에서 끝까지. 네네. 나 근데 이게 뭐 페미니즘적인 것으로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신적인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 왜 이렇게 여자애가 계속 뛰고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가, 이 세계가.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비판하는 논조는 없는지. 그게 주류죠. 그게 주류예요? 네, 그게 나 주류입니다. 이쪽 연구를 몰라가지고. 저도 다 본 건 아닌데 그냥 예, 국내에 번역된 그 어떤 뭐 유명한 책은 예. 미야자키 하야오가 여성을 그리기를 너무 즐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으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여성을 뭐 주인공으로 삼은 것까진 좋은데, 과로야, 과로. 그러니까 이게 미야자키의 그 연령대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열심히 연령대라면 살잖아. 무슨 애가 아침에 일찍 네네네. 일어나서 밥도 하고 지 도시락도 아버지 동생 도시락도 싸주고 동생도 지가 찾고 엄마는 병원에 네네네. 아마 엄마도 엄마는 내가 볼 때 폐결핵일 것 네, 같은데 폐결핵입니다. 예, 그 병원을 이렇게 요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뭐 무능하고 그래서 곧 출반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좀 짜증이 나네 계속. 어, 이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뭐 말을 많이, 음, 네, 미야자키 그 당신의 그 인터뷰집의 말은 왜 이렇게 음. 여자를 많이 그리냐에 대해서 그냥 깨놓고 말하면은 그냥 그거 그리고 싶다고. 아니 그리는 건 좋은데 네네. 이렇게 다 슈퍼우먼으로 슈퍼걸로 그리냐고 알파걸로. 네네. 그리고 그 싶다. 일본 사회가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본 그 여성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부지런하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시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그냥 이거 너무 일본적인 시각에서 그런 설정이 너무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솔직히 되게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가 도시락 싸고 초등학생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애들 자기 도시락 자기가 싸가는 애들도 많고 실제로 여자들이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일본 여성들의 너무 그런 거 이상하죠.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비판을 받는 것 중에는 가사노동, 그림자 노동에 대한 과도한 조명과 이렇게 미화가 있다라는 말도,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글쎄요. 이 여성이라고 하는 게 전형성을 넘어가는 측면도 되게 많고, 그리고 카메라를 어디 들이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우산 논쟁이라든지 그런 것, 여성의
짜증남을 포함해가지고 우산 논쟁, 5월 논쟁, 옥수수 논쟁 이런 논쟁을 이렇게 더 보고 싶은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 하나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 자체에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 좀 더 많이 얘기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집안일 있지 않습니까? 집안일. 이번에도 빨래가 널려 있는 거 보셨죠? 아버지 빨래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빨래를 다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도시락을 싸고 그다음에 요 마을이 농번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곡식을 일으키고 그런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이렇게 일상의 노동에 아주 집중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그냥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사노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삶에 꼭 필요한 청소, 뭐 아니면 뭐 밥하기. 이 문제가, 뭐 그게 결론으로 열심히 하자, 밥을 열심히 하자, 애들한테 열심히 차려주자라는 똑같은 결론에 이를지라도 미야자키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천천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면서 밥을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 아까 말씀드린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될까? 이 헌신이라는 모티프가 어떤 맥락에서는 지금 잘 시대착오적이라고 많이 얘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걸 포함해가지고 저한테는 헌신이라는 주제가 지금은 되게 새롭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저는 짜증을 넘어서 슈퍼우먼이긴 한데 제 네네.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거기 다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두 일을 맨 많이 처음 하고 있다. 등장에 그 그거 뭐지 여물 같은 거 아무튼 그 일을 판다도 하고 일하네요. 있었고 네네네. 칸타도 제 생각엔 나름 일을 되게 또 많이 하고 아빠도 또 백면 선생님인 것 같지만 애들이랑 같이 빨래하고 이렇게 간빨래 뭐 니들도 해보라 해서 애들이 그 뭐지 그 이불을 막 밟고 그럴 때 이불 다 챙기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또 그 짐도 그 아저씨하고 같이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가 찾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츠키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진짜 도시락도 싸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지금은 학생은 공부만 하고 뭐 아빠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역할들이 딱 나눠진 거에 비해서 그 전반적으로 거기 있는 인물들이 이 토토로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사 노동 자체를. 맞아요. 할머니도 도우미 하잖아. 할머니도 심지어 도우미하고 할머니도 일하시잖아. 아니 근데 정말. 나는 내가 맞달로 자라서 그런지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었거든. 60년대 내가 자랐으니까 60년대.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라퓨타의 시타가 마음에 들어. 지난주 무능해. 지난주에 시타를 그렇게 무능해. 야단치시더니 공주님이에요. 무능해. 그냥 하지가 다 해주잖아. 네네네. 무능해. 아니 사츠키가 자기 동생이니까 그 메일을 막 찾아서 헤맨 거는 사실인데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자전거 옆으로 타가지고 걔가 진짜 죽어라 진짜 뛰어서 밤이 깊을 때까지 찾아다니고 그거 모르고 저기 막 병원에 갔잖아요. 그 내꼬 버스를 타고 갔는데도 계속 할머니랑 쫓아다녀가지고 저는 진짜 걱정됐고 이렇게 칸타랑 할머니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가는 거야? 빨리 가서 이거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갔다가 빨리 밤이 다 깊을 때까지 칸타랑 할머니가 열심히 애들을 찾아다녔거든요. 진짜 밤이 완전히 깊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 끝장면에 이제 애가 나타나서 할머니가 울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칸타가 옆에서 동공 지진 또 보면은 동공이 지진 나가지고 계속 얘는 동공이 지진 나. 하여튼 칸타의 역할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일을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배려 깊게. 그러니까 확실히 시대 감성이 틀려. 웅쌤은 자기 어린 시절 생각하지만 우리는 너무 게으르다 그 생각했거든. 나는 그냥 내 또 궁금증 하나는 그렇게 근데 왜 도토리 나무가 안 나와? 네네. 도토리는 그렇죠. 막 나무, 굴러다니는데. 네네네. 선생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왜 도토리 나무는 안 그려줬냐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 집에 있는 나무, 도토리 나무 아니고 집에 있는 농나무야 농나무. 네네네. 도토리는 안 농나무라고. 그려.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예쁜데. 네, 그런 건 그냥 그 어떤 작가 내적 논리로 넘어갈까요? 아니 난 저런 그 영화 나는 우리 애들은 정말 청소 안 한다. 나는 화를 빠락빠락 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영화를 보면서 감성이 이렇게 틀려. 얼마나 그 전편에 지난 영화도 그렇고 애들이 정말
그 나이에 맞는 모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난 너무 예뻐가지고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서 그 그랬었는데 나는 전반적으로 60년대 그랬어. 나도 6살 차이 나는 동생을 계속 업고 다녀야 됐고, 그게 당연했으니까, 그때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 방 청소라도 해야지 된 거 아야, 아니에요. 우리 오늘 그때는 싸운 자기 논쟁 방이 안에. 없었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네, 집으로 돌아오시고요. 네. 그리고 근데 집집마다 저기 청소해야 될 구역이 있었어. 나는 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좀 2층 집에 살아서 계단을 청소해야 됐던 거야. 엎드려서.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굳게 결심했어. 평생 아니다. 나는 2층 집에서는 안 산다. 계단 있는 데서 안 살아, 난. 선생님 단칸방에 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계단 청소를 할 일이 없습니다. 단칸방에 다 모여 살면은 할 게 없어요, 선생님. 네. 자, 메이와 사츠키가 나중에 어떤 가옥을 꾸리게 될지 이런 거를 전망해 보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지브리 스튜디오를 포함해가지고 과로죠, 과로. 거의 아침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합니다. 새벽 4시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계속 자기를 넘어가라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겠네요. 제가 보여드린 영상도 저러 있는데 두 개 보여드렸더니 대논쟁 네 누가 잘 사나 대논쟁에서 지금 잠깐 쉬도록 할까요? 제가 쉬어서 네, 잠깐 쉬고 4차 논쟁이 뭐가 될지 지금 58분이니까 9시 10분이 되기 전에 네네네 9시 10분이 되기 전에 좀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